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던 책 이야기가 있는데 하이퍼 정치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버서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면서 지금 서구 유럽의 좌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안톤 예거라고 하는 31살의 정치학자가 정다 세상에. 아니 왜 썩소를 날리죠? 내가 31살 때 뭘 했나, 뭘 알았나 생각해보니까 아, 우린 뭐 했을까? 31살 때 뭐? 31살 넘으셨나요? 나? 제일 밝게 웃으셨어요. 몰랐네요. 31살의 31살의 정치학자인데 안톤 예거가 하이퍼 정치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고 지금 굉장히 이제 좌파들 사이에서 이거 읽어야 된다라고 회자가 많이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퍼 정치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거 이제 예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OECD 국가들의 전반의 정치를 설명할 수 있다. 이 하이퍼 정치라는 개념으로 하이퍼 폴리틱스라고 이제 아직 한국엔 번역은 책이 안 돼 있는데 OECD 국가 전반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도 사실 같이 가고 있다. 알고 보면 한국도 OECD 국가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하이퍼 정치가 뭐냐면 모든 게 초정치화되어 있는 사회. 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이퍼 정치, 하이퍼 폴리틱스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고 그 하이퍼 폴리틱스는 어떤 이제 역사적 계보안에서 나오냐면 그 1914년부터 그 1차 세계대전부터죠. 1989년에 동구권이 몰락할 때까지의 세계 정치는 말하자면 대중정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빡세게 정치화되고 동시에 빡세게 조직화되는 시기였어서 노조가 조직되고 정당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생활을 하려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서 이걸 관철시키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대중정치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사실 그 대중정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회주의 할 수 있고 뭐 자본에 문제가 있으면 노조로 싸울 수 있고 파업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대안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건데 소련 무너지고 동구권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자본주의가 승리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90년대였던 거죠. 그래서 문화의 시대, 윤리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정치 안 하고 사람들이 뭐 했냐면 서태지 들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백두대간 그때군요. 예술영화를 수입해왔고 백두대간 예술영화를 수입하고 부산영화제가 시작되었고 시내 21이 출간되었고 뭐 신호가 나왔고 그랬죠. 이게 이제 90년대였었던 거죠. 그 실제로 저 아는 386 선배가 그 이제 89년에 동구권 몰락하고 난 다음에 군대에 가버린 거예요. 세계가 망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서태지를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친구한테 고백하는 편지를 썼대요. 혁명은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야. 서태지가 하는 거야. 어마.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91년에 소련 몰락하고 나서 그 92학번 선배였는데 들었는데 그거 동숭아트 센터에서 그것도 백두대간이 처음에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운동을 그만두고 떠났던 8, 9학번, 90학번, 91학번 선배들이 어느 날 자기가 동숭아트 센터 갔더니 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타르코프스키를 보고 있더라고요. 소련 영화 보면서 다 그러면서 그게 예술이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문화운동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 90년대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사실 다 들어가서 이제 90년대 영화판 들어가고 출판사 들어가서 그렇죠. 저임금으로 떠받들면서 몸을 갈아가지고 영화 만들고, 영화 만들고 제 표현으로는 옐로우 스탠스 영화라고 하는데 민주당계의 어필하는 영화 만들고 천만 가고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대중정치가 끝나고 탈정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정치 안 하고 문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도 이제 와하되기 시작하고 정치는 정치 관료들의 몫이 되는 근데 그렇게 해서 뒀더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IMF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신자유주의화 가속화되고 생활에 너무 박살이 내니까 200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SNS의 등장과 함께 반정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거는 설명해요. 그래서 반정치는 뭐냐면 정치 실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정치화되는데 예컨대 월가를 점령하라. 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이라든지 희망버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정치화되지만 조직되지 않는
그래서 무두 정치라고 하던데 머리가 없는 정치를 원하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나를 대표하면 안 되고 그래서 머리가 없는 정치라고 하니까 생각 없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우두머리가 우두머리가 없는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없는 정치가 이제 반정치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극우화랑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하이퍼 정치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초정치화되는 게 이제 겹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 정치화되어 있는데 조직화는 전혀 되지 않고 일상이 모든 게 정치이지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움직임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저는 사실은 올림픽 공원에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장동혁이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퍼 정치, 모든 걸 정치화하고 정치 자원화하지만 변화는 없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또 역시 마찬가지 과잉 정치 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제가 오늘 썼던 칼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한 번도 뭐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어떤 후보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민석이나 이재명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안티 이재명이나 안티 김민석에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는 사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댓글들은 다 네가 김민석 편을 들고 있다, 네가 이재명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근데 여기서 정치적이라고 하면 이들의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하는 것, 나와 너, 적과 아밖에 없는 것을 정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그런 하이퍼폴리틱스의 현상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현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것이 그 두 분 안 보셨지만 오디세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디세이는 제가 또 스포를 걱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거 못 어차피 봤어요? 난 이인가요? 오디세이 안 읽었으니까 스포하지 말라는 패킷 못 봤어요? 그렇구나. 예. 트로이의 목마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모두 트로이의 목마 알고 있잖아요. 그 이타카 맞나? 의 영웅 그 오디세우스가 저기 트로이를 점령하러 와서 사기를 칩니다.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다 병사들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스포당했어. 라고 그렇게 하죠. 나쁜 짓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짓을 합니다. 있었다니. 그리고 그래서 트로이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당시의 율법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거린을 환대하고 주는 선물을 호의롭게 받는 것이 제우스의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환대로서 대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저 거지는 변장한 제우스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라는 게 그 시절의 가르침이었고 원칙이었던 거예요. 신의 시대네. 신의 시대였던 거죠. 환대의 시대였던 거예요. 환대가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벌 받기 싫어서 하는 게 환대였던 거잖아. 뭐 그렇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제우스의 가르침이었다기보다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인간들이 만들어낸 합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우정과 우위로서 대하고 서로를 환대했을 때 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오면서 그런 율법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이거를 받아줄 거야. 저들은 환대와 우위를 전제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먹히는 속임수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트로이를 초토화시킨 다음부터는 이 전제가 깨집니다. 왜냐면은 속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협잡과 사기가 가능하다. 협작과 사기가 정치의 가능하구나. 영역에서. 그 제우스의 율법 같은 걸 지키지 않아도 저 새끼들이 이기네? 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아도르노 갑니까? 아도르노가 계몽의 면제법에서 오디세우스를 얘기하기로는 그는 약간 이성과 합리 계몽의 주체로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형이란 얘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 사람이 계몽하고 이성과 합리로서 찾아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주체성이죠, 사실은.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주체적이고 멋있잖아요. 인간의 신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자주적으로 주체가 된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는 초멸망한 트로이인 거예요. 폐허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그렇게 치면은 인간의 시대는 무엇이냐? 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속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적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합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시대다. 인간의 시대인 것 그렇지. 같은 거죠. 사실 신의 시대는 신이 있으라 하였으면 우리가 있는 것이고 신과 내가 사실은 피아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건 피아 식별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내 편과 네 편이 남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적을 판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하이퍼폴리틱스가 이거랑 연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은 민주당의 최민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만 해도 저번 방송만 해도 사실 그렇게 있었는데 되게 반지성이고 비이성이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적대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합리적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나를 공격할 건데 실제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청래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공격해? 억울해 100대 1이야.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거는 물론 저는 뭐 한 8, 9할은 저 유정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잘못이 없나?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적대 세계를 만드는 일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같은 거 좀 했죠.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면서 다만 질문은 좀 해보고 싶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합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합리적 주체는 맞을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할 텐데 그건 사실 유권자를 합리적 주체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탈정치 시대 이후로 특히나 하이퍼 정치에 와서 남아있는 건 팬덤 정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방송 때 진 작가님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팬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 한국 정치가 지금 펴보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내 편을 막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어필하는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팬덤을 쌓아간.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제 뭐 아까 뭐 좌표 찍고 조리 돌리고 하는 거 일배만 하는 거냐 우리도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도 주셨는데 사실 팬덤 정치가 세력을 규합하고 세를 과시하는 방법이 그런 일배식 문화랑 연결되어 버리는 이런 게 있어서 왜 팬덤 정치만 그럼 남게 되나? 왜 이런 기이한 열정만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으로서 점점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안토니 에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엑시트가 시대 정신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엑시트 보통 우리가 손절 혹은 익절인 거죠. 그래서 왜 얼마 전에 그 런던 베이커리 아니고 런던 베이글 런던 베이글 뮤지엄 문제 됐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작은 빵집에서 시작해서 자산 가치를 엄청 높여가 팔고 엑시트 하는 이게 모든 사람이 지금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자산 가치를 불리는 데 있고 이건 사실 과시에만 있는 이런 이제 문화가 엑시트이기도 한데 이게 한편으로는 SNS에서 쉽게 팔로잉하고 언팔할 수 있고 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도 그런 식으로 좀만 좀 불편하면 회피형이 되어 도망가고 핵심적으로는 주식을 하는 방식이 이런 존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데 테마주에 몰려가서 단타 치는 거. 근데 그런 게 삶의 양식이 되면서 사실 정치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직화가 됐지만 빨리 빠져나오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팬이 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광팬을 늘리는 것으로서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최민희는 매우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비합리적인 게 합리적인 시대인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고평해 줄 일이에요? 저도 얘기하면 느꼈는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주식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활액과시 같은 것들이 어떤 욕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 SNS에 내가 산 비싼 시계를 올리는 거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거나 나의 최애가 상을 받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무언가 힘을 줄 수 있고 내가 이걸로 과시해서 뭐 아이돌들이 역조공원에서 그걸 보면서 즐거워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한 표만 줍쇼를 하는 걸 본다거나 하는 이 도파민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손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소비자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표를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네 굿즈 다 팔아버릴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런 위에서는 쾌감 같은 것만을 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면은 이게 남아 있는 곳이 폐허가 되는. 근데 남아 있는 곳이 폐허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폐허가 된 곳에 네가 떠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치나 삶 같은 경우는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구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똥에 또 살아야 돼 우리가. 그리고 너만 사냐? 아니야 나도 같이 살아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딱히 뭔가를 저격을 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뭔가 미성숙한 특징들이라고 했을 때 정서적으로 미성숙할 때 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랄지.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지금 빨리 한 줄로 끝나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돼. 그리고 손절을 쳐야 돼. 피해. 왜냐면 피하면 편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뭔가를 빨리 정리해버리는. 아까도 댓글에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만연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필하고 싶다. 세상에는 정청래 편도 김민석 편도 관심이 없다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최빈이 하나 욕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 나아지는 거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넘어가서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거책 얘기를 했으니 마무리만 하자면 그래서 예거는 대안으로 그 얘기해요. 내가 너무 나이브해 보이는 건 알겠지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조직화와 관계 맺기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인 돌봄의 영역.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이 아니라 어르신들 몸 안 좋으시면 요양원 죄송해요. 저 요즘 단어가 괜찮아요.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돌봄이 일어나야만 하는 관계의 얽힘이 일어나야만 하는 곳에서의 변화. 왜냐하면 여기서의 변화는 내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단타치고 나올 수 없는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변화를 도모해가는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에서의 이제 조직화. 노조하자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민주노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사 말고 노조하십시오. 퇴사 말고 노조. 네, 여러분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퇴사 말고 노조, 월급으론 소셜 펀치. 네, 노동조합비도 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좀 하면서 저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 안토니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공동체를 보고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무언가가 안 될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뭐로나 되게 도움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을 만든다는 거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는 힘을 키우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혼자만의 힘으로 노조도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였고요. 혼자만의 개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모여서 하자라는 건데 이 과잉 정치의 시대 모두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도파민 중독이 이 시대에는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전 조직은 힘을 모으기도 하는 곳이지만 힘을 절제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정제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조직적 입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정이 되는 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절제의 힘을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직가의 발언이다. 31살밖에 안 먹은 젊은 양반이 왜 그렇게 합시다 할 뭐라나. 말이 많더래요. 지금 컵스커피님께서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관해서 다들 내 편 나눠서 이야기하는 듯한데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게 짚어줘서 고맙다.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틈새를 노리며 가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시장의 언어 쓰면 안 되는. 시장을 써야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네, 자본주의 사회 틈새 시장을 노리는 K컬처 와이레이이고요. 위에 제 질문이 있는데 진 작가님 번역 활동도 하시나요? 한국어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무슨 아마 동명이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도 힘듭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님께서 손희정님 춘천시 석사동 어디에서인가 뵌 것 같다는데 제가 지난 5, 6년간 춘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 틀려? 7년 전에 배웠나 보자. 7년 전인가? 근데 너 누구 닮았다, 내 친구 누나 닮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흔한 얼굴이다. 친구 누나상. 친구 누나상 저런. 네,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네.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벌써 9시여가지고 오늘 벌써. 우리 방송은 언제 하고 저런. 홍성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냥 모든 책임도 홍성만에게 있는 것으로. 나 홍성만 탓이다. 네, 좋아요.